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전기차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도요타 전기차 하면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는 알겠는데 뭐가 있지? 혼다 전기차 기억나세요? 그 일본 차는 뭐 들어본 기억이 없죠. 전기차는 네. 특히. 그러면 최종 소비재는 이 회사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이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게 될지의 끝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어디까지 이익이 늘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사실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박세익 대표님도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네. 저희 그때 다리 밑에서 할 때도 그랬고. 근데 그 후로 보면은 현대 기아차 체질이 많이 달라졌고 네.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 평가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차도 잘 팔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주가도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또 일각에서는 아 저거 피크아웃 아니냐 실적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요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자동차 쪽은? 자동차를 좋게 봤던 이제 이유부터 네. 말씀드리면 정몽구 회장님에서 이제 정인선 회장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현대의 좀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네. 좀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많이 거예요. 바뀌었죠. 네,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던 여러 가지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UAM 같은 거 네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왜 앨런 머스크를 왜 좋아하죠? 뭐 스페이스 X,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 미래를 현실적으로 막 투자를 하면서 그걸 현실화시켜 나가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열광하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는 거죠. 비전이.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정인선 회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존의 우리 그 선입관, 네네. 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주가는 그걸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실제로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또 나와졌어요. 네. 나와졌고 자동차는 그동안의 기존의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역시 환율이 높아졌을 때 네.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갔을 때 자동차를 사서 실패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죠. 위기를 겪으면서 돌았을 때는 최종 소비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자동차. 네. 자동차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항상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네. 경기를 이제 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였다는 거죠.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잘하는가라고 봤더니 약간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모토로라, 노키아, LG전자, 삼성전자 휘청할 때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랑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면서 빠르게 그걸 우리가 빠른 2등 전략이라고 네. 하잖아요. Fast Second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네. 빠른 2등 전략으로 2013년도에 세계 1등이 됐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나면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3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차세대 제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도 뛰어난 점에서 현대 기아차를 좋게 보고 주가는 작년 12월 말까지 막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이런 이유로 이제 괜찮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도 저는 좋게 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자동차 주가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요. 네. 그동안에 자동차 하면 차화정 장세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2009년, 10년, 11년까지 네. 차화정 장세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있었던 칠공주 장세에서도 보면 기아차, 현대차가 있었어요. 네네. 2010년, 11년도에 차화정에서도 차. 2013년도에 전차 부대 할 때도 차가 네. 있었는데 근데 2013년부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대그룹에서 삼성동 땅을
3조짜리 땅을 10조 5천억에 지르면서 한전 부지. 네, 한전 부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리소스, 인력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삼성동 땅을 그 가격에 지른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원엔 환율이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그 70주 장세에서 자어정 장세 전차까지 있기에 그 현대차 그룹이 북미에서 마켓 쉐어가 4%에서 8.9%까지 올라간 이유는 네. 원엔 환율이 너무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엔화 자체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고 미국에서 또 도요타 리콜 사태라는 게 있었죠. 네. 그런 두 가지 호재가 터지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았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네. 예, 일본 엔화 돈 풀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대차 주가가 28만 원에 기록했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원엔 환율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원엔 환율이 910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1,000엔당. 그런 걸 보면 여기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해줘서 참 고마운데 네. 원엔 환율이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2012년부터 13년 넘어갈 때는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시장에 그때는 뭐, 네. 전혀 이렇게 팔리기 전이었었고요. 네. 내연기관차에 있어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무기였는데 원엔 환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 가격 경쟁력이 더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혼다 전기차 뭐 기억나세요? 그 일본 차는 뭐 들어본 기억이 없죠. 전기차는 네. 특히. 그리고 닛산 리프라고 처음에 있었는데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 리프 별로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네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도요타 전기차 하면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는 알겠는데 뭐가 있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옛날에 노키아가 다시 아니면 모토로라가 다시 막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정도에 소니를 제끼고 막 올라왔는데 삼성전자하고 싸우는 반도체가 일본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됐고 소니나 이런 데서 만드는 핸드폰도 없어졌고 네. 거기서 일본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쟁할 제품이 없어지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되는 거죠.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긍정적인 거기는 한데 전체 자동차의 이익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하고 영업이익 비중하고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 원엔 환율에 그래도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대기아차를 이 가격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2012, 13년도에 삼성전자가 1등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투자해 놓고 싶은데 이 원엔 환율이 좀 신경 쓰이는 거죠. 원엔 환율이 만약에 900원이 깨지면 일단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이면은 일본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더 우월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보면은 약간 옛날의 생각이 나는. 다만 그때랑 다른 건 전기차 부문에서 훨씬 잘하고 있으니 당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그 환율 영향도 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 고민도 됩니다. 특히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해외에서도 이번에 기아를 주목할 만한 기업, 혁신 기업으로 많이들 꼽고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냥 PER 5배, 6배
시장 평균의 절반?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자동차 기업의 PER, 멀티플을 중시해서 본 게 맞는 건지 혹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그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다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반도체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그렇죠. 좀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재라 중간재나 네. 소재를 파는 회사랑은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기준이 투자하는 기준이. 네. 소재 시클리컬한 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익이 박살났을 때 사야 되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저퍼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반도체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네. 화학이나 철강을 매매하는 방법과 똑같아야 되는데 자동차는 뭔가라고 보면 최종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소비재는 이 회사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이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게 될지의 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재가 날아갈 때가 2014, 15년도에는 화장품 같은 회사들 네. 올라갈 때 PBR이 그동안의 화장품 회사의 PBR 밴드가 1배에서 한 2.5배였다면 네. 그때 한 14배, 15배까지 올라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많이 날라갔었죠. 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빵빵빵빵 터졌으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최종 소비재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익이 늘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싼 건 맞거든요. 네. 바로 앞전에 기아차가 고점을 쳤을 때도 PBR 1.1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0.6배, 0.8배 아직까지도 그나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은 드는데 환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걸 바탕으로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이익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뚜껑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최종 소비재는. 네. 근데 반도체나 철강 화학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내년에 더 이익이 얼마 나올 거야라는 걸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BR을 보면서 그냥 냉정하게 과거에 2.1배면 고점이었으니까 나는 2배에서 1.9배에서 그냥 분할 매도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잣대로 투자하셔야 된다. 잣대가 다르다. 네. 근데 다만 자동차는 최종 소비재로서 이익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익 증가세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를 계속 보면서 네. 그러면서 약간 계단식으로 멀티플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환율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제품의 경쟁력 때문인지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될 거고요. 이번에 1Q에 비해서 지난 4Q에 비해서 이번 1Q에는 환율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잘 났어요. 예, 작년 4Q에는 환율이 또 되게 높을 때였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영업이익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율 효과보다도 왜 이익이 이렇게 좋았지라고 보니까 뭐 딜러의 인센티브 비율이 확 떨어졌었죠.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딜러망을 통해서 차를 팔다 보니까 한 대 팔 때 $2,000 아니면 $1,700 이렇게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했다면 지금은 $600만 줘도 그 소비자들이 와서 기아차를 막 이렇게 주문을 막 발로 찾아와서 하다 보니까 딜러 인센티브를 안 줘도 팔리다 보니까 그런 이익의 질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EQ 실적 발표 때도 이익의 질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더 나아지는지 앞에서 엔터하고 미용기기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뭐 최고의 주식 거의 2023년을 빛내고 있는 주식인데 네. 거기다 조선주까지도 네. 여기도 실적 베이스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 여기는 실적 따라서 간다. 네, 그 실적이 얼마나 이어질까 이걸 누가 더 정확하게 전망하는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건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네.
피부 미용 기계 얘기 나오니까 예. 저도 이제 피부 미용이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예. 네. 다녀와서 뭐 얼굴이 이랬겠습니까? 맨날 축구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땡볕에서. 아까도 이제 클로즈업 잡으실 때마다 이 얼굴이 이제 거무틱틱한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지금 피부 미용 기계가 우리 내수 산업이냐라고 보면 내수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뭐 클래시스부터 루트로닉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80%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수출이 어디로 가는 건지를 또 봐야 되죠. 네.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 등등 뭐 많은데 그런 나라들의 소득이 이제 올라오면서 브라질만 하더라도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동남아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이 인구들의 그 나라에 사는 부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피부가 깨끗해? 네, 이런 또 피부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하얗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한국산 피부 미용 기기가 실제로 또 써보니까 이 제품이 허접하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파는 기계가 1억인데 한국 기계는 4,500만 원. 네. 최근에 가격을 올려서 한 6,000에서 6,500으로 올렸는데도 너무 잘 팔리는 거죠. 네, 그런 가성비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다가 또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뭐 300샷이냐 600샷이나 소모품처럼 계속 이제 소켓을 그렇죠. 갈아 끼우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반짝 이렇게 유행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오래가는 모멘텀인 것 같은데 싶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약간 좀 막 비싼 영역까지 네. 와 있는데 이것도 최종 소비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에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하는 거긴 한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문자 오잖아요. 피부과에서요? 피부과에 문자가 오는데 네. 저는 미주란 그다음에 뭐죠? 미주란. 하이프? 네. 뭐 이런 용어들이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게 벌써 브랜드화되고 있어요. 예. 브랜드화되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기계로 치료를 받는지 몰랐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게 브랜드화돼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나는 이걸 그렇죠. 택하겠어요라고 말하고.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걸 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재화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이익 모멘텀이 과거 2013, 14, 15년도에 화장품과 비슷한 지금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화장품은 이 진입 장벽이 또 낮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피부 미용 기계는 어떻게든 FDA라든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C랑 그 각 나라에 있어서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 되는 진입 장벽이 또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화장품하고 되게 비슷한 모멘텀인데 훨씬 더 이제 진입 장벽이나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소비재는 멀티플이 확 열려버릴 수 있다. 뚜껑이 열려버릴 네. 수 있다. 엔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떻게 엔터도 보면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약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되게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배가 날아가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조선이 참 보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리고 재작년에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또 LNG 수주가 관련된 거. 많았는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네, 또 박살나고 예. 그러면서 아니 왜 이익이 안 나는 거야 봤더니 이게 저가 수주를 많이 해서 그래요. 막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약간 수주 베이스 산업인데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건설 전부 다 수주 베이스인데 수주를 했던 시점하고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할 때 막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매크로 변수들 환율도 그렇고 뭐 환율이야 또 뭐 미리 포워드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져서 작년처럼
올 상반기까지 수주가 많이 해서 샀더니 자꾸만 어닝 쇼크가 나버렸던 예,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네. 제대로 수주를 했는데 최근엔 또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또 떨어졌죠. 네.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익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거의 반대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조선의 이제 경쟁 구도를 봐야 되는데 경쟁 구도는 여전히 이제 중국이라는 좀 강력한 경쟁자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 역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나올 때 또 도망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이 모멘텀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였고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선도 내년 5월 세린메이 전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놔야지. 저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주로 제가 없습니다.